감히 리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태국에선 다 보이콧이야. 요즘 미국 대학가와 클럽을 중심으로 한국 노래가 열풍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별로 대단치 않은 노래들인데 마이클 잭슨의 기록을 넘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매희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IT 회사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 미국 대학에 기어 입학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기어 입학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교는 돈이 필요했고 저는 우수한 교육을 받고 싶었으니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은 거라고 봐요. 게다가 제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죠. 사실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건 학교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고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죠. 저 같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래에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인지 무슨 일을 하든 대범하게 처리하는 편이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자부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위생관념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저분하고 씻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저만 해도 하루에 2번은 꼭 샤워를 하고 방 청소도 매일 하는 편이에요. 최근 SNS에서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볼일을 보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건 정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SNS에서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담은 영상만 골라서 올리니까 그런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아주 일부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전체 중국인들이 욕먹는 게 너무 속상하긴 해요. 요즘 젊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매너도 좋고 깔끔한 편이에요. 물론 일부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돈만 믿고 건방지게 굴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이죠. 저는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전체 중국 유학생들이 오해를 받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출시된 서유기를 모티브한 50 게임만 해도 그래요. 발매 2주 만에 전 세계 1800만 장 판매고를 올렸고 북미 8월 게임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이용자들이 게임을 해보고는 홀딱 반해버린 거죠. 일본이나 한국의 성과와는 차원이 다른 판매량이었어요.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중국이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50을 뛰어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로 게임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었는데 친구들이 꼭 클럽에 가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클럽에 가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나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강요에 못 이겨 따라 나섰고 클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험 끝난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노래가 나오자마자 클럽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춤추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스테이지로 향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노래를 자주 듣지는 않지만 인기 있는 노래는 대부분 알고 있는 편인데 처음 듣는 노래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 한국 가수 로제의 신곡이었어요. 발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아파트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었죠. 사실 아파트는 영어로 하면 절대 저런 발음이 나올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노래든 드라마든 뭘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1위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트래픽을 조작해서 차트 순위를 올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클럽에서 본 광경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어떤 조작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었죠. 게다가 이런 현상이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독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물론 게임은 중국이 훨 뛰어나지만 이 분야만큼은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끝나자 클럽의 열기도 한풀 꺾였어요. 다들 자리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은 이 노래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고 마치 한국 사람들이 노는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기분이라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이 노래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지타는 만약 로제가 이 노래를 미국 스타일에 맞춰 만들었다면 이렇게 흥미롭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였죠. 미카엘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홍보하는 방법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감탄했어요. 예를 들어 이 노래도 단순히 음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SNS에서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이루이가 그건 그렇다 쳐도 로제는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꺼냈어요. 뜬금없이 로제 얘기를 꺼낸 거죠. 모두들 의아해서 차이루이를 쳐다봤습니다. 차이루이는 태국 출신 유학생인데 평소에도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다고 기억하거든요. 차이루이는 로제가 감히 리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아파트 노래 자체가 전부 브루노 마스 덕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리사는 그런 피처링 없이도 충분히 차트에 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친구들은 리사가 솔로 앨범을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루이가 블랙핑크 팬이라면서 로제는 왜 싫어하는지 의문이었죠. 그러자 미카엘은 로제는 이번 아파트 노래로 스포티파이 1위에 영국 차트 4위로 역대급 기록인데 리사 노래는 스포티파이도 8위고 빌보드 차트도 70위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차이루이는 그 순위는 곧 내려갈 거니까 똑똑히 지켜보라고 하고는 물 한 잔을 벌컥 마시더니 가버렸어요. 로지타의 말을 들어보니 차이루이는 블랙핑크 팬이 아니라 리사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리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들 SNS에는 악플을 달고 보이콧 운동까지 한다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다 태국 내의 반한 감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태국인들 불법 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적반하장으로 태국에서 반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차이루이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자 로지타가 분위기를 풀어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로제의 아파트를 보고 아파트 게임까지 배워왔다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게임이 매우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손으로 아파트 모양을 만들고 층수를 외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실수하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방식이었죠. 게임을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실수를 하면 다 같이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박자감이 없는 친구가 계속 실수를 해서 우리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게임을 만든 한국 사람들과 한번 술을 마셔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재미있는 게임 말고도 분명 더 많은 게 있을 거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은 한국 예능에서 본 게임들도 종류가 엄청 많이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놀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앤드류가 예전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앤드류에게 쏠렸어요. 다들 앤드류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앤드류는 한국에는 주도라는 독특한 술자리 문화가 있다면서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실 때 한 사람이 술자리를 이끌어가는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한국 술은 도수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술게임도 정말 다양하다고 했어요. 소주와 맥주는 물론이고 폭탄주라는 것도 있다면서 처음 마셨을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독한 술도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마신다고 했어요. 한 번은 한국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69 게임이나 손병호 게임 그리고 초성 게임 등 셀 수 없이 많은 게임들을 배웠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누가 술을 많이 마시게 할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처음 만난 외국인인 자신을 위해 영어로 게임 룰을 설명해주면서까지 함께 어울리려 노력했다고 해요. 앤드류는 교환학생 시절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 모두가 함께 즐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죠.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날 해장국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또 한국인들은 이런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간의 유대감도 쌓는다고 했어요. 단순히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한국은 예전부터 풍류 문화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앤드류의 말을 듣고 모두들 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커진 것 같았어요.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클럽의 화장실은 꽤 깨끗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볼일을 다 보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당장 밖으로 나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저조차도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일이었죠. 신입생이었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강의실 구석에서 볼일을 보고 도망쳤던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수업이 끝나고 다들 강의실을 나섰는데 그 학생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계속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영어도 서툴러서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어있는 강의실 구석에서 볼일을 보고 도망쳤던 거죠. 그날 그 강의실에서 다음 수업이 있으셨던 브라운 교수님은 원래 깔끔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강의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이 반듯하지 않으면 직접 정리하실 정도로 청결에 엄격하신 분이었죠.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셨고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즉시 수업을 취소하시고 학교 관리부에 연락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셨죠. 결국 모든 영상을 꼼꼼히 조사한 끝에 그 학생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을 따로 불러 직접 청소하라고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자신이 왜 청소를 해야 하냐며 교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장실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서 한 학기 정학 처분을 내리셨어요. 학생 처벌 규정상 최고 수위의 징계였죠. 보통은 경고나 근신 정도로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내리신 거였어요. 화장실 밖에 두 사람은 특히 그 학생이 기어 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짓거리나 한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 같은 부류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돈으로 입학하고 예의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중국인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느니 기본적인 예의도 모른다느니 미국 문화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하고 과제도 성실하게 제출하고 조별 과제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모든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당장 나가서 말하고 싶었고 너무 속상했지만 그 애들이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화장실 칸 안에 있다가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 학생들 때문에 모든 중국인이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죠.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눈길을 끄는 장면이 보였어요. 중국인 남학생 몇 명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계속해서 싫다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남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고 있었고 심지어 슬그머니 여학생의 어깨나 팔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참에 이런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몰지각한 학생들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중국망신을 시키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학생들은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무슨 참견이냐고 했습니다. 같은 중국인끼리 좋게 봐달라면서 갈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중국 학생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따졌습니다. 어디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냐며 여학생이 싫다고 하는 걸 못 봤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 남학생이 제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죠. 대신 누군가가 그의 손을 탁 하고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한 동양인 여학생이 남학생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차가운 목소리로 할 짓이 없어서 어디 여자를 때리려 하냐며 당장 꺼지라고 말했어요. 손목을 잡힌 남학생은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손아귀 힘이 너무 강했는지 도저히 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학생은 계속해서 손목을 빼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히는 것 같았죠. 여학생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남학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학생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여학생의 기세에 눌린 남학생들은 점점 기가 죽어갔어요. 결국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고 대들고 싶어도 못 대들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여학생이 놓아주니 그제서야 손목을 어루만지며 분하다는 듯이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대단하다며 그 여학생에게 다가갔고 그 여학생은 한국인 유학생 아란이었어요. 아란이는 제게 중국인들끼리는 서로 뭉치고 이해해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서로를 많이 감싸주는 것 같았다면서 오늘처럼 같은 중국인을 혼내는 걸 처음 봤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중국인들 때문에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오해를 받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도 소수의 문제적인 행동 때문에 다들 중국인을 색안경 끼고 본다고 설명했죠. 특히 오늘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한 학생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매도당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처럼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란이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사실 자신도 중국인은 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란이도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인이라서 힘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 혹시라도 그 이미지에 누가 될까봐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사 예절이 바르다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흘리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조차도
늘 긴장된다고 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깔끔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항상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학을 오고 난 뒤부터 의식하기 시작했대요. 한국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아란이에게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란이는 그건 아마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예절 교육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사람 사이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매우 철저하게 받는다고 해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인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의 예절이나 어른을 대하는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하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눈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예절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늘 예절을 강조하고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자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 바른 행동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기본적인 예절은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아까 그 남학생이 손목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꿈쩍도 못하던 게 신기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란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지금도 계속 수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남학생의 힘을 역이용해서 손을 쥐고 있었을 뿐이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라는 운동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어요. 중국에도 쿵푸나 우슈 같은 전통 무술이 있지만 태권도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아란이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란이의 설명으로는 태권도가 단순히 싸움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예의와 절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태권도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태권도를 배운다고 했어요. 체력도 기르고 예절도 배울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란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장에서는 수련 시작 전에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또 도복을 입을 때도 띠를 맬 때도 모두 정해진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워간다고 했어요. 아란이는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발차기 하나하나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고 그 동작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품새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권도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가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했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품새라는 것이 눈길을 끌었어요.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용수의 공연 같았습니다. 거기에 파워풀한 발차기와 날렵한 손동작이 더해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어요. 문득 이런 태권도의 동작들을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게임 시장은 크지만 이런 독특한 무술을 소재로 한 게임은 많지 않았거든요. 태권도의 멋진 동작들을 3D로 구현하면 정말 멋진 게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게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태권도를 직접 배워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수련해보지 않고는 그 진정한 매력을 게임에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란이에게 다시 연락해봤어요. 저는 아란이에게 혹시 배우는 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란이는 얼마든지 괜찮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태권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반갑다면서 관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려 놓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아란이와 함께 그녀가 다니는 태권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장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입구부터 엄숙한 느낌이 들었죠.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태권도가 한국 무술이니까 당연히 한국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도복을 입고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혹시 다른 무술을 가르치는 곳인가 싶어서 아란이를 쳐다봤더니 아란이는 웃으면서 이게 바로 태권도의 매력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태권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가 되었다고 했어요. 수련생들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련생들이 서로를 대할 때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장님도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이든 관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관장님은 이 지역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대 시절 비행 청소년 그룹에 가담했고 결국 18세의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온순하고 따뜻한 관장님이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였다니 놀라웠죠. 그런데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김사범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교도소에서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김사범님은 태권도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되어 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대요. 당연히 에이든 씨는 태권도 수업 따위에 관심이 없었지만 태권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강도 높은 직업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태권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차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에 매료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김사범님의 영향력이 컸던 탓이죠. 김사범님께 배웠던 건 태권도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김사범님은 제게 인내와 존중 그리고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라며 에이든 씨는 지금도 김사범님께 깊은 감사를 느끼는 듯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김사범님의 가르침 덕분에 2년 후 출소한 에이든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태권도를 연습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건 빠르고 쉽게 돈도 벌고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지만 김사범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들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걸 배웠어요. 못 먹고 배 골터라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인내심을 배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사범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든 씨는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범님께선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하셔요.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거죠. 에이든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김사범님과 함께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모든 걸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며 에이든 씨는 태권도의 깊이를 배웠고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한 에이든 씨는 미국에 작은 태권도장을 열었다고 해요. 저는 에이든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아이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러 왔지만 에이든 씨는 한국어 인사법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막 도착한 남자아이가 관장님께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저 친구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자 에이든 씨는 그저 웃으셨어요. 아메드는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적응하기 힘들어했대요.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영어도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도장의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태권도가 단순히 동작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도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 등록을 하고 말았죠. 아란이와 함께 더 성숙할 제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태국 팬들이 로제를 아무리 보이콧해도 세계적인 열풍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